안녕하십니까? 같이 네.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뭐 이게 이 프로가 뭐 누가 진행을 맡고 이런 프로가 아니라서 시작하면 같이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2024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입니다. 법전 그 잡채, 요즘 젊은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잡채라고 표현하죠. 법전 그 잡채, 정혁진 변호사,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이종근이 함께하는 멸콩 라이브 토요일 시간입니다. 저 자녀 계시죠? 네네. 아이들. 네네. 내일 어디 함께 가기로 하셨나요? 아니요, 지들이 따로 가요. 하긴 뭐 어린이는 아니죠.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죠. 우리가 끼어들고 싶은데 안 네네. 놀아주죠. 어린이날 노래 아시죠? 5월은 푸르구나. 그 다음 기절. 네네. 우리들은 잘한다. 네. 아니 제가 갑자기 그 가사가 딱 떠오르면서 잘한다는 말이 그렇게 네.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들은 잘한다. 사실 우린 저 정법전이나 저나 이 멈췄잖아요, 성장이. 네네. 근데 사실 성장이 멈춘 게 꽤 오래전이지만 늘 더 많이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성숙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네. 실제로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잘 한다란 게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아니 멸콩 라이브 더 잘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좀 이렇게 정변께 질문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죠.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네네. 명품백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파우치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보강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인가 그때 네네.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아직 한남동 자택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네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아크로비스타 대통령 사실 때 네. 거기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최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재미 목사인데 네네. 양평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아버지가 양평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어허. 아버지 잘 안다. 더군다나 그 양평에서 김건희 여사 그 부친 뭐 이런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양평 구청 같은 데서 이제 근무하고 그러셨었대요. 그런데 네. 최재영 목사도 우리 아버지나 뭐 우리 친척들도 거기 군청에서 근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번 만나자. 그렇게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 대목에서 긴급 질문. 네네. 진짜 궁금했던 건데 혹시 정변께서 취재를 하셨는지 뭐냐면 네네. 진짜 이 최재형이라는 최재영입니다. 자가, 영. 최재영 죄송합니다. 네네. 최재영이라는 자가 뭐 목사라고 하는데 네네.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부친을 좀 어느 정도는 아는 건가요? 아니면 사칭을 한 건가요? 그거는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평이 얼마나 큰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온양이니까 네. 온양 사람들 뭐 웬만하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최재영이 네. 최재영 목사가 네. 2022년 1월에 네. 대선 직전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는데 네. 2022년 1월에 카톡으로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가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네.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었던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부는 목사요. 그 지역은 양평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목사를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이제 좀 그 신뢰가 가는 그런 측면도 종교인들에 대한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양평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2년 5월에 뭐가 있었느냐?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네네. 취임하면 뭐가 있습니까? 만찬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만찬부터 초청이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6월에도 한번 만났다고 그러고 9월에 만났는데 네. 6월에는 뭐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향수를 선물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그 드디어 이제 뭐 디올 파우치예요, 파우치. 네. 제가 처음에 파우치라고 이야기를 딱 했더니 그랬더니 막 저한테 어떻게 백을 갖다가 파우치라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차이가 뭔가요?
백은 이렇게 예. 비싼 거예요. 큰 거. 아하. 그 다음에 파우치는 원래 이제 골프장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게 파우치거든요. 물건을 수납하는 네네. 그런 그 이 공간이 있는 것을 그냥 파우치라고 하고 백은 그 브랜드가 딱 있는. 그러니까 큰 백 그냥 네.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뭐 이렇게 책가방 같은 게 네네. 그게 백이라고 치면 아, 네. 그 다음에 파우치는 손가방 있잖아요. 손가방.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예. 제가 파우치라고 이야기한 게 제가 그냥 일부러 네.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백을 축소하기 위해서 파우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거 처음 방송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소리에서부터 파우치라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명품 백으로 둔갑을 했는데 예. 제가 파우치라고 했더니 막 저한테 저놈 그 축소한다. 파우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대통령이 올 2월달에 네네. KBS에서 뭐라고 할까 회담이라고 대담. 할까 대담. 네. 그 KBS 앵커가 파우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KBS에 대해가지고 막 조작했다, 뭐. 뭐라고 축소한다. 축소한다 그랬는데 네. 애당초 서울의 소리에서도 파우치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 네. 300만 원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진짜 300만 원 정품이면 300만 원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가짜냐 아니냐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직자의 부인, 대통령도 뭐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네. 공직자의 부인이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특히 대통령 스크래치 내려고 네. 뭐 고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중앙지검이 뭐 특별하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저기 통과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어요. 네네네. 아, 지금 참 통과는 됐죠. 예, 통과돼가지고 예, 거부권 행사했어요. 거부권도 예. 지금같이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권 통과가 됐었는데 네. 뭐 많은 분들 거의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검찰에서 뭐 어차피 총선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다음 어쨌든 뭐 이거 그 칼을 갖다 뽑아 들였으니까 뭐라도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그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다가 그 지시를 한 건데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네네. 이제 22대 국회 되면 지난번에 그 거부권 그 해가지고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특검을 하겠다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아 이거 빨리 저기 그 종결을 해놔야 나중에 특검을 하든 말든 어쨌든지 간에 그게 이제 일단락은 짓는 게 필요하다라고 검찰에서는 생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죠. 특검법이라는 건 사실 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어떤 특정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네. 혹은 결과가 났는데 굉장히 미진하고 또 국민 여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특별하게 하는 것인데 아예 수사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니까 네네. 제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건 네네.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읽히기는 하는데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 야당 입장에서는 네. 검찰이나 아니면 공수처 계속 나오는 게 공수처예요. 네네. 아, 왜냐하면 그 공수처 참.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라고 하는 게 그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고위공직자 중에 대빵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근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예. 그 고위공직자의 그 배우자나 예. 이렇게 친인척 관련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 무턱대고 특검 발의하고 그러기 전에 공수처. 공수처 만들어 놨으면 좀 쓰라고요. 왜 만들어 놓고 쓰질 않아? 이렇게 커피를 사놨으면 마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기만 하고 그건 만드는 이유가 그냥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괴롭히려는 어떤 목적이 뭐 충분했고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네. 공수처를 왜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쓰지도 않고 못하러 만들었을까? 검사 그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고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대표가 네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려고 딱 나왔으면 가만히 있어. 이거 공수처가 있잖아. 수사할 거야. 그 예컨대 그 뭐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갖다가 그 막 그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진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법인카드 수사 막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공수처에서 하는 거야. 하고 안 하는.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 못하게 하고 이거 우리가 할래 하면은 넘겨야 돼요. 그런 규정이 공수처법에 있는데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수처는 어리버리한 상태로 계속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수사는 하고 싶고 공수처는 자기들도 못 믿겠고 네. 그러니까 내가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야. 아. 그러니까 특검을 갖다가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공수처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장 이번에 뽑지도 말고 예. 뭐 후보자 뭐 이렇게 오동훈 변호사 이제 후보자 막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쯤에서 그냥 공수처장 뽑지도 말고 예. 아예 공수처 그냥 다 그 뭐야 그 폐쇄해 버리고 공수처를 폐쇄하는 방법은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갖다가 없애면 되죠. 법을 없애려면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빨리 민주당이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공수처 무력하다, 스스로 공수처 무능력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세금을 갖다 거기에다 그렇게 그 때려 붓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공수처 그 할 세금으로 그냥 공수처 직원들 뭐 명퇴금으로 조금 더 주고 없애는 게 저는 그게 낫겠다. 아이고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 뭐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자 짧게 네네. 이게 그러면 수사를 하는데 네. 진짜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적용 가능한 사안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어. 왜냐하면 예. 법의 흠결인데 네. 배우자가 이런 걸 받았을 때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받은 건 김건희 여사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저거 왜 받았나 싶어요. 예. 아니 그 파우치가 없나? 예.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봐도 뭐 그거 뭐 몇 천만 원짜리 비싼 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디올 파우치 그게 그렇게 필요했나? 저는 그거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여사님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받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은 사실은 하는데 근데 뭐 또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그 디올 그 파우치를 받은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잘못한 것하고 법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네. 이게 뭐 뇌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부정청탁 금지법인데 부정청탁 금지법에 이렇게 배우자와 관련된 형사처벌 조항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죄형법정주의상 이거는 수사할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 결국은 중앙지검이 그냥 기껏 수사한 다음에 이건 무혐의다. 법에 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뭔가요? 진짜 문제는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이것도 공수처예요. 공수처가 문제다. 네네. 예,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네. 지금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네. 대사 나갈 때 출국 금지한 게 네. 어디입니까? 공수처죠. 공수처잖아요. 네네. 공수처가 출국 금지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수사 못하냐 한참 두들겨 맞고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의 길을 갖다가 꺾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는 최상병 특검법 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상병 특검법이 그 진행이 되려면 공수처는 폐지해야 된다. 네. 이거 왜 쓸데없는 기관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네. 먼저 공수처부터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라.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그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한 15일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정식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 곧장 수사가 시작이 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예. 특검법이 시행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무실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먼저 누굴 뽑아야 됩니까? 저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을 다 또 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먼저 특검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 예. 먼저 특검을 뽑아야 되는데 특검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 특검법 이제 시행됐어. 오늘이 며칠이야? 5월 4일이야.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특검 임명해야지. 정혁진 변호사 특검 한번 임명하자. 해가지고 딱 임명하면 다음 주부터 정혁진 그 특검이 수사 시작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수사할 인력들 다 뽑고 사무실 찾아야죠. 특검을 어떻게 뽑냐면요. 예, 예.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돼 네. 있어요. 그다음에 그 4명 중에 2명을 그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중에 교섭단체 어디입니까? 민주당. 민주당이에요. 그냥 민주당이 저기 추천한 놈을 갖다가 놈 아니고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분을 예. 민주당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라.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았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특검 뭐 이런 식으로 말 삥삥삥 돌렸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많이 걸리느냐? 법이 시행됐죠. 그러면은 그 민주당에서 변협에다가 의뢰하죠. 변협에서 또 이게 며칠 길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떤 변호사가 좋을까? 판사 출신이 좋을까? 검사 출신이 좋을까? 아니면 공수처장 출신의 김진욱이 날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고민한 다음에 네. 그게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다가 추천하면 또 민주당이 그 추천 받은 사람을 또 누구한테 추천합니까? 그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2명이 올라갔는데 2명을 그 자리에서 뭐 저 낙점을 합니까? 아니죠. 대통령도 또 며칠 동안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을 갖다 딱 뽑아놓으면 네. 특검이 혼자서 수사합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특검 밑에 뭐가 필요하느냐? 특검보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럼 특검보를 갖다 또 어떻게 임명하느냐? 또 추천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특검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일반 뭐 검사들 파견받아야 되고 뭐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수사 준비하는데도 한 20일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 한 달, 한 2달 정도 지나서야 지금으로부터 2달, 최소한 2달은 지나서야 특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기록받아가지고 그 수사를 갖다 시작할 텐데 그 수사가 빠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빠릅니까? 그 정도면 1, 2개월이면 어느 정도는 뭐 공수처가 발표할 수 있을 정도, 중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수처장도 없지만 공수처에 담당하고 있는 부장 검사는 수사 빨리 진행해가지고 네. 이렇게 왜냐하면 공수처 입장에서 이건 망신이거든요. 네. 이건 진짜로 뭐 내가 공수처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니까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네. 공수처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그 부장 검사 입장에서는 네. 빨리 수사해가지고 일정한 결과물을 빨리 내놓으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겁니다. 실제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법을 봤더니 대통령실, 국방부 이렇게 수사 대상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못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네. 대통령은 이게 그 특검법이니까 형사법이거든요. 네. 그 뭐 민사소송 이게 아니고 네. 형사 수사이고 나중에 형사 재판까지 가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네. 뭐 내란죄 뭐 이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죄가 아닌 이상은 네. 형사 소추가 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통령 망신 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특검법이 버전이 2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뭐냐면은 네. 제가 이걸 갖다가 찾아놨었는데 특검법이 그러니까 야당에서 만든 게 두 종류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대표 발의. 그렇군요. 최근 거군요. 2024년 3월 12일. 네. 저는 이게 통과된 줄 알았는데 네.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그 억울하게 그 순직한 뭐 억울하다기보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안타깝게 순직한 최상병과 관련된 그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 그런가요? 여기엔 뭐만 대상이냐면 너무 노골적으로 딱 나와 있는데 네. 이거 국방부 장관 도망갔다. 그 도망간 불법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 도망간 것과 관련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뭐 공수처의 은폐 이런 불법 행위를 그것만 가리는 게 이 특검법의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야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 네네. 지금 뭐가 안타까운 거냐? 네네. 이종섭 대사가 도망갔다라고 주장하는 게 안타까운 거냐? 아니면은 최상병 그렇게 자들을 어떻게 경찰에 송치하느냐, 그걸 외압을 해서 송치 못하게 했느냐, 그게 지금 문제냐라는 거죠. 아니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네네. 우리나라 해병이 최상병이 원래 일병이에요. 네네. 1계급 추서돼가지고 최상병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가 해병으로 갔는데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순직한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최상병 연결식 이럴 때 민주당 사람들 거의 안 왔대요. 그러다가 지금 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뭐 이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옳다 잘 됐구나. 그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국방부 이런데 한번 망신 당해봐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본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본 마음이 드러난 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3월 10일자 이 특검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논란이 딱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작년 안에는 이 최상병 그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민주당의 그 속마음은 본심은 그러하다.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박대령, 그러니까 수사단장 네네. 했는데 그 수사단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재판이 아마 명령 불복종 뭐 이런 항명. 항명, 네네. 항명 사건인데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탄핵에 버금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준석 생각인 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탄핵되고 뭐 물러나야 되면 대통령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라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뭐가 어떤 중요하냐면 예. 우리나라의 군사법원법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군사법원법이 무슨 법이냐 보면 이게 군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뭐 이제 성추행 사건도 국내에서 성추행 사건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을 문재인 대통령 때 개정해 버렸어요. 네. 왜 개정을 해 버렸느냐? 네. 아 이거 군에서만 맡겨놨더니 군 검찰 뭐 군 수사기관 그러니까 군 헌병 옛날로 치면 예. 뭐 군사 경찰 이런 데에서 뭐 제대로 수사를 못 하더라. 사는 안으로 굽더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에서 발생되는 많은 범죄들 중에서 두 개. 네. 하나는 성범죄, 하나는 사망 사건. 이 두 가지 범죄는 군에다가 못 맡기겠다. 은폐의 의혹이 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군에서는 이거 수사하지 말아라. 수사권 박탈했어요. 네. 수사권 박탈해서 어디에서 이걸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일반 경찰,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그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사건과 성추행 성범죄 사건은 민간에서 이제 하도록 그게 개정된 게 얼마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자고 발의했던 사람이 박주민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최상병 그 안타까운 순직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순직이니까 사망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수사를 누가 하느냐? 해병대 그 군사 경찰 옛날로 치면 해병대 헌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해병대 그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군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관련된 이 수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북 그 지방 경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경북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은 이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해병대에서 초동 수사 뭐 이렇게 사실관계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한 다음에 네. 이거를 경북 경찰청에 넘겨야 된단 말이죠. 이첩을 해야 돼. 이첩을 갖다가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있다가 이첩을 해 이런 식으로 국방부나 아니면 그 윗선에서 그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그
직권남용이다. 이게 범죄 혐의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가능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북 경찰청에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그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그 해병대에서 이 사건을 이첩을 했건 안 했건 경북경찰청에서 알아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북 예컨대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해병대 1사단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해병대 1사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최상병이 순직하게 된 것과 관련된 형사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 위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부사관들도 있을 거고 대대장도 있을 거고 뭐 연대장도 있을 거고 사단장도 있을 거고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건 살인은 아니니까 네.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를 누구까지 이게 부담해야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한 그 형사 책임을 누구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네. 건데 핵심은 뭐냐면 사단장이에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사단장까지 책임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 뭐 하셨다는 이야기가 뭐 돌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박정훈 그 대령이 수사단장이 사단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그 뭐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이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건 뭐랑 똑같냐면은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저 사람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구형할 때 네. 징역 15년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형했단 말이에요. 네. 법원에서 거기에 기속되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검찰 네 생각일 뿐이고 네.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화영은 30년 받아야 돼. 그럼 30년 때리면 되는 거고. 무슨 15년이나 되냐? 한 10년이면 됐지. 10년 때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속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박정훈 대령이 아무리 임성근 그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첩을 해도 네. 경북청에서 아니야, 난 내가 봤을 때 사단장까지 갈 사항이 아니야. 반대로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은 절대로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내가 봤을 때 사단장도 이거 처벌 받아야지. 경북 경찰청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하고 여기에서 판단해가지고 기소할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북에서 할 테니까 뭐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판결할 문제이지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침소봉대를 갖다가 해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뭐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야당도 야당이고 저는 진짜 그 여당도 답답하다. 이런 문제를 갖다 이렇게 해결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 못한 탓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네네.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걸 소상하게 이 법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다 이 법 바꿨고 하기 때문에 수사단에 어떤 의미가 없다.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것도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뭐 60몇 %가 좀 찬성한다라는 건 뭐 죽음이 있고 일단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딱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알게끔 했다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찬성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그런데 들고요. 예.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뭐 최상병 특검법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가 60% 70%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똑같이 여론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 폐지한 게 맞냐? 이런 공수처를 유지하는 게 낫냐? 공수처 폐지 제가 봤을 때 한 70%는 폐지하자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과 그러니까 하나도 제 안 이야기는 나오죠. 특검 하자고요. 뭐 네. 까짓 거 그거 뭐 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뭐 나와가지고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왜 내 아까운 내 세금이 공수처에다가 이렇게 살살 높게 어마어마한 만드느냐. 돈이 그러니까 들어가요. 저는 답답한 게 네네. 여당이든지 여의도 연구원인지 빨리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네네. 공수처 폐지하자는 여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맞불을 갖다가 놔서 공수처를 폐지하든지 특검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뭐 정병께서 늘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정권 면박주기 법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재명 일가와 관련된 변호사 기사가 이재명 일가를 수호하는 변호사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짧게 한번 다뤄보죠. 김혜경 재판에 나온 그러니까 김혜경 씨 법카 문제와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것 같은데 조명현 씨에 대해서 김식집 변호사 측이
어저께 봤더니 정치 성향을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비례대표, 국민의힘 비례대표에도 지금 신청을 했고 또 좀 국회의원회관에서 네네. 그러니까 정론관이라고 안 하고 요즘 뭐 소통관인가요? 어쨌든 거기서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이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명현 씨가 네. 아주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재명 한번 때려잡기 위해서 네. 한번 그 이재명 거기 사모님 팀으로 그 접근을 하자. 네. 그래가지고 배소연한테 나 좀 뽑아주세요라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갖다가 그 녹음을 갖다가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정반대 아닐까요? 그렇죠. 조명현 씨가 성남문화재단에서 성남 무슨 문화재단인가 무슨 성남아트센터인가 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네네.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재명 당시 그 후보가 시장이 됐어요.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이 됐어요. 그런데 성남시 관련된 일들이 행사가 성남아트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네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남아트센터 직원이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았대요. 네네. 그런데 조명현 씨가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생기기도 잘생기고 일 싹싹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 배소연 씨. 배소연이 그 조명현을 눈여겨 봤다가 아 이런 애 내가 뽑아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일 때 뭐가 있었습니까? 배우자실이 있었어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큰 배우자실이 네네. 있었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그 뭐야 실장이고 그렇죠. 부실장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국회의원 됐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뭐 몇 명이 될지 어마어마하게 큰 배우자실이 있었고 이건 대통령 후보일 때 경기도지사일 땐 뭐가 있었느냐? 네. 사모님 팀이 있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성남 비공식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일 땐 누가 있었느냐? 그때는 사모님 팀이 그때도 있었는데 성남시장일 때 사모님 팀은 배소연 혼자였고요. 네네. 경기도지사일 때 사모님 팀은 배소연 플러스 원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조명현 씨가 발탁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조명현 전임자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명현 전임자도 나갔어요. 네.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그냥 갑질에 그 해서 예, 나갔겠지. 그러니까 조명현 씨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배소연 씨가 아유 저기 명현 씨 저기 우리 그 경기도에서 7급 주무관으로 일해볼 생각 없어?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서 근무하는데요? 아 저기 그 지사실에서 그 뭐 경기도 지사실에서 근무할 거야. 그럼 내가 경기도 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딱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우리는 사모님 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비서실에 총무과에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예요. 예. 그냥 얘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저 일만 한 사람. 예. 그런 와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그 성남 아트센터 버리고 여길 내가 왜 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는데 그 배소연이 조명희 씨가 나이가 많아요. 네. 40대 중반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배소연이 뭐 자기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고 배소연 씨 나이랑 비슷한가 뭐 그런데 막 온갖 뭐 별별 뭐 쌍욕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제가 그 수기 읽어봤더니 네네. 차 안에서 뭐 담배도 피고 뭐 온갖 갑질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제가 조명현 씨 같았으면은 이재명 지사 그 비서실에서 총무과에서 조금만 이게 대접받고 그랬으면 지금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배소연 같은 사람한테 인간적인 모멸감 당하고 더군다나 내가 사모님 팀인데 사모님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 앞에 눈에 띄려고 하면은 배소연이 입에 개거품 물고 별 난리를 갖다 다치는 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핸드폰으로 녹취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같아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변호사라고 한 사람이 애당초 처음부터 뭐 그런 생각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참 소설을 갖다가 너무너무 잘 쓰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하나요? 아니요. 저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예. 금도라는 게 있거든요.
금도라는 게 있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아져서 그런데 옛날에는요 변호사들끼리 막 혼났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선배 변호사님한테 예, 예. 막 이렇게 감정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게 싸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막 그렇게 뭐 욱하고 예, 예. 막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좀 무례한 행동을 예.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 변호사 선배한테도 아이 자네 왜 어떻게 변호사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무실에 선배 변호사가 불러가지고 아이 그 이렇게 하면 되냐?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뭐야 그 선을 갖다 넘으면 되냐?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예, 예. 근데 이제는 뭐 이제 변호사들도 그럴 때가 지나간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바로 그겁니다. 선을 넘어버린 변호사들인데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네네. 김용 재판이 지금 항소심이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재판 변호사가 김용 변호사가 바로 유동규 씨가 가짜 변호사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정보를 캐가는 변호사다라고 지목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네네. 불러갖고 지금 대답을 아이고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 아니에요. 가짜 아니거든요. 제가 접견하러 간 적 있지만 회의한 적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검찰이 근데 당신은 2022년도에 왜 김의겸 의원하고 통화했니? 했더니 한다는 말이 의뢰인과의 비밀이라서 답을 못하겠다라고 했다가 의뢰인인 유동규 씨가 내가 의뢰인이니까 내가 묻는다 왜 답을 안 하니 했더니 재판장이 이건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또 말을 바꿉니다. 네네. 국회와의 관련된 일이니까 말을 못하겠다. 이게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아까 의뢰인 얘기고 지금은 뭐 국회 얘기고. 자, 첫 번째 질문. 국회와 관련된 일이니까 말을 못하겠다라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답변할 수가 있나요? 그냥 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국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면은 그 민주당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국가안전보장, 뭐 국가기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네네. 뭐 그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기는 있는데 네네. 국회라고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 보니까 네네. 통화한 이후에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 뭐 자기 모르잖아요. 근데 수사의 어떤 정황들을 쭉 어떤 식으로 검찰이 질문했고 이 유동규 씨한테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갖고 검찰이 회유했더라라고 써먹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써먹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법농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역사상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꼭 김용 재판뿐만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그랬고 예. 이화영 재판은 뭐 그 한도를 갖다가 아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화영 재판에서 네네. 현근택 변호사가 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째로 녹취록을 가져다가 이재명한테 줘갖고 이재명이 녹취록을 아예 또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현근택 변호사는요 징계 받을 거예요. 예. 왜 징계를 받냐면 예. 이제 변호사법이 있거든요. 네. 변호사법에 97조 2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됐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 검사장이 예. 그러니까 검찰이 범죄 수사를 하는 도중에 네. 변호사가 어떤 이상한 희한한 행동을 갖다가 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징계는 변협 회장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가 검찰청에서 수사하다가 변호사의 아주 이상한 위법 행위를 발견했다. 네. 그러면 변협 회장한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수원지검의 검사장이 네. 이화영 관련된 수사를 갖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화영 관련된 그 쌍방울의 관계자의 그 증인신문 조서 이런 것들은 네. 당사자들만 갖고 있어야지 이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적인 명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은 뭐 재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외부에다가 오픈하면 예컨대 제가 형사 재판 받는데 네. 뭐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이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제 변호사라고 한 사람이 이거 그 기록 받아가지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을 현근택 변호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수원지검 검사장이 변호사법 97조 2에 따라 가지고
변협 회장한테 징계 개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변협에서 조사위원회 구성돼가지고 아마 저희 징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징계를 넘어서서 이게 잘못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가 왜 이렇게 변호사로서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현근택 변호사가 변호사 몇 년 차인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가?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인다? 이제 그러면 뭘 받는다? 공천이 나온다. 공천 받을 뻔했잖아요. 예. 진짜로 여기까지 받았는데 똑 떨어뜨렸잖아요. 예, 예. 참 현근택 입장에서는 안타깝겠다. 저는 네. 그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변호사잖아요. 네네.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있지만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한 것을 달라고 해서 SNS에 그 녹취를 게시하면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모를까요? 근데 예.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지금 피고인이에요. 아. 변호사가 급합니까? 변호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변호사로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급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피고인으로서 어떻게든 나 저기 도망가야 되고, 그렇죠. 나 무죄 받아야 되고, 재판 질질 끌어야 되고, 그냥 그 정도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자, 금도를 넘어서는 변호사들. 네네. 옛날에 정말 이런 변호사들이 많았나요? 별로 없었어요. 아, 지금의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다? 지금의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법원의 책임도 커요. 판사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너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안 놔둔다. 탑 넘어 들어와요. 너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둬. 현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집에 이렇게 보물단지인데, 그렇죠. 너 이거 손만 대도 가만히 안 둬? 그러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가. 그래 가지고 가가지고 대문을 열고 그냥 유유 나가버려. 그러면 등 뒤에다 대고, 너 우리 집에 또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렇게 하는 거랑 판사들이 하는 여러 재판과 판결이 굉장히 유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도를 넘은 변호사가 아니라 사실 그 금도를 제대로 긋지 않은 재판부도 문제다. 예컨대 예. 이재명 대표의 원칙대로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원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까요?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런 예. 거 이렇게 막 누설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조국 대표 같은 사람 1심에서 아니고 1심에서 법정 구속 징역 2년 딱 때리면서 네. 법정 구속 딱 했으면, 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지금 저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늘은 스스로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3자들도 내가 어떻게 처시냐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높게도 대우해주고 우습게도 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님, 그리고 붉은 노을님, 판사들 스스로 격을 높여라. 판사들 아니고 이제는 판세들이다라고 지금 정변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격하게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한 15분 정도인데 두 가지를 한번 또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엔 제가 여쭤볼게요. 아,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여자 문제라서.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여성 문제 때- 단단입니다, 제가. 네네. 아니 지금 관종이 있다면서요. 아, 그것도 네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가 낳은 관종 집안이 있습니다. 관종이란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는 행태가 딱 그 표현밖에는 할 네네. 수가 없었어요. 바로 조국 일가입니다. 조국 일가는 정말 대단하지요. 아빠는 뭐 출판 기념회에서 돈 벌어, 그 다음에 그것도 국회의원 나가 당선도 돼, 매일같이 머리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 텔레비전에 나와. 엄마는 엄마대로 영치금으로 돈 벌어. 딸은 이 딸 문제입니다. 조민 씨. 저 같으면 좀 부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의사 자격증 딴 것이 아니라 온갖 편법 그리고 불법으로 거기 그 의사 자격증을 땄다가 지금 모든 게 다 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서라도 자숙을 할 텐데. 그게 그런데 아니라, 예. 국민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국민은 네. 예.
조국, 조민, 조자 빼면 국하고 민이잖아요. 아, 이런 또 죄송합니다. 잠깐 또 아재 개그 하셨습니다. 지금 스텝도 웃고 있는 그런 아재 개그를 또 해주셨네요. 우리 스텝분들이 잘 안 웃어요. 아, 진짜? 네, 바로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자주 하지 마십시오. 네네. 예, 예. 자, 그런 그 조민 씨의 버금가는 관종 경쟁을 벌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문다혜라는 사람입니다. 문다혜라는 사람이 아주 시시때때로 등장을 해서 바로 개딸들과 싸우거든요. 네네. 자, 문다혜 씨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왜 개달력 있죠? 네네. 개달력하고 개딸하고 싸웠는데 개달력의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원래 문재인의 완전히 문재인 좀 이재명을 비판하던 친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싸우고 문다혜 씨가 등장할 때마다 개딸과 싸우는데 이번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2주년 기념 전시회를 기획을 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물러난 걸 1주년, 2주년 이런 식으로 기념해서 뭔가 전시회도 열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자신한테 어떤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 조명을 받아서 제대로 어떤 일을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 2주년 기념, 뭐 퇴임 기념, 퇴임이 그렇게 기념할 만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잊혀지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퇴임 2주년 딸이 또 기획 전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네.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됐다. 네네. 그러면 뭡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잘하셨다. 아. 그러니까 아쉽다 퇴임하신 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1주년, 2주년 기념한다고 하는 건 제가 그냥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그런데 문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뺏겼잖아요. 그렇죠. 정권을 왜 뺏겼습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가 예. 아주 그냥 최악이니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5년 만에 정권 뺏긴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권 계속.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는 그러니까요. 10년 주기설.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에도 그 진영에 5년 더 해봐라고 네네. 기회를 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 예외를 만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무슨 아니 반성회를 매년 반성회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네. 무슨 2주년 기념 전시회를 한다는 건지 저러니까 정권을 뺏겼겠구나 하는 그래서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네네. 문제가 왜 이럴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PK를 사수하고자 PK를 뭐 어떻게 해보고자 나섰잖아요. 낙동강 벨트를 네네. 정말 더 넓혀보자. 신났어요. 당시 상황이 부산에 원래 낙동강 벨트는 부산으로 생각하면 서부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부는 우리가 다 이제 이길 수 있으므로 동부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뭐 한참 으쌰으쌰했던 시기에 딱 등장을 해갖고 13곳인가요? 네네. 지원을 나섰어요. 네. 13곳 다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원 나선 곳마다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실 기가 꺾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자기의 고향, 자기가 정말 골목대장처럼 네네. 늘 생각했던 거 그렇게 꺾인 아빠를 다시 한번 길을 세워주고자 한 이었나요? 저는 그 생각 안 드는데 아,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생각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 예. 내가 뭔 짓을 했지 그것도 네.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뭐 무조건 뭐 나는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의 비서실장이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네. 매주년마다 뭐 기념회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 물론 추모식이 추모식 있죠. 매년. 그 뭐 문재인 대통령 돌아가셨습니까? 매년 기념회 하게? 아, 예, 예. 아니 제사야 저기 매년 이렇게 돌아가시면 네네. 기일 챙겨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 퇴임했다고 해서 그 퇴임일을 기념하는 경우를 저는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별걸 다 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같이 마지막까지 청와대에 함께했던 참모들이 함께 네네. 가서 뭐 저녁을 먹는다 이런 건 저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버젓이 이렇게 퇴임 2주년 해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 4명의 아티스트들이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전시의 제목이요. 네네. 좀 그래도 전시의 제목이라도 좀 그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겁니다. 달은 마음이자 꿈. 달이 뭡니까? 문이잖아요. 친문들이 원래 이렇게 문 그 왜
저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사모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숭배한 뭐 그 비서 나중에 비서관으로 갔죠. 그 사람이 그 저 월강 소나타 뭐 연주하고 그랬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아, 떨어졌죠. 자, 그 다른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자 꿈이라고 이야기한 딱 그 제목입니다. 조선시대 때 월인천 강직업 저 기억하시죠? 원인천 강직업. 네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저기잖아요. 그 이 찬양가잖아요. 네네. 조선 왕조에 대한. 야, 이 달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욕보이는구나 도리어. 이게 욕보이는 거지. 사실 이 그야말로 자기가 기억한 대로 아빠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기억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네네. 그 아무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네. 혼자만의 생각으로 했을까요? 만약에 예, 우리 예. 딸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세계 1등이야 막 그러면서 이런 기념회 하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 야 미쳤냐 너 그렇죠. 쪽팔리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남들이 욕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문 대통령이 이거를 그 수용하지 않고 허가하지 않고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으면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스스로 본인이 이걸 갖다가 하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관종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의 기념회 하는 거를 네네.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까요? 아,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뭐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네. 속으로 그다음에 이 불똥이 또 누구한테 튀겠습니까? 조국한테 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국하고 문재인이 뭐 나 연맥이려고 뭐 지금 뭐 쑥닥쑥닥거리는 건가? 되게 불쾌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에서 개딸들이 나섰습니다. 커뮤니티에 지금 문다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온갖 지금 공격이 시작이 됐으니까 뭐 어쨌든 그들의 어떤 경쟁은 그렇다 치고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하나 더 해볼까요? 네네. 한 가지 주제.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그 궁금한 게 뭐냐면 네네. 뭐 저 포함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예.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 예. 당 대표를 뽑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네네. 언제 있을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여당 전당대회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지금 여당의 전당대표는 언제 개최되느냐. 네. 두 번째 네. 전당대표에서 누구 뽑습니까? 당대표. 당대표 뽑죠. 당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네. 100% 당원으로 뽑느냐?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포함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한데 네. 그게 왜 궁금하냐면 딱 한 사람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한동훈. 아, 그렇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네. 나는 이번에 당대표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네네. 그 선언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뭐 네. 나경원 대표가 당대표가 되든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대표가 되든 뭐 아니면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그런 이렇게 중진들 김태호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네네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과연 당대표로 요번 전당대회에 그 출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저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근데 우리 실장님은 워낙 이제 이런 정치 기자로서 정치부 기자로서 잔뼈가 막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러신 아니요, 분이니까 아니요. 예측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당대회는 아마도 7월 초에 열릴 것 같습니다. 좀 땡기자, 앞당기자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네네.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 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관리형이라고 지금 계속 하고 비판을 받고 있고 네네. 제가 그냥 관리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1개월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현장에서 많이 만났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대표 시절에도 어떤 분이에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외유내강. 외유내가. 예, 겉으로 볼 땐 되게 어수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당팔이라는 별명이 네네. 앞에 어자가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그게 왜 나왔냐면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제 허술해 보인다거나 뭐 조금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는 면은 없어요. 하지만 뚝심이 있거든요. 그 뚝심이 있어. 그래서 어떤 법안과 관련돼서 여당이 지금 해야 될 어떤 법안이다. 뭐 야당 해야 될 법안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지가 없어요. 이 자기가 생각한 거를 끝까지 고집하고
관철시켜내는 그런 뚝심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2개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이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도 하고 전체적으로 당을 이끌겠다라고 이렇게 비추는 걸 보면 이게 이 당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당을 안정적으로 어쨌든 이 과도기를 이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7월 초쯤일 거고 지금 당규에서는 100%로 지금 지난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들었는데, 네네. 자 그것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를 갖고 예를 들어서 부딪히는 쟁점이라면은 끝까지 봐야 되지만 지금 언급하셨던 후보군들이 모두 다 개정하자고 해요. 그래요? 국민 여론 다 집어넣자고. 예를 들면 나경원 당선인도 그거 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당원 100%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네. 그렇죠. 당시에 김기현 네네. 후보 당시에 자기가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 여론 넣어라 네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몇 프로 정도 늘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퍼센티지는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하지만 뭐 30%냐 50%냐의 차이인데 아마 50%를 주장하는 쪽은 천목회일 거예요. 네네. 천목회라고 왜 네네.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대의 낙선 당선인들의 모임인데 3040이에요. 이쪽에서는 50%를 주장을 할 겁니다. 네. 저는 천목회가 이 천목회에서 후보가 나오느냐 또는 천목회에서 50%를 주장하느냐 이게 조그마한 어떤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지금 30%를 그러니까 내심 생각하고 있는 30%?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네네. 한동훈 본인 입으로 나오겠다거나 지금 5월 달부터 어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춘 적은 없어요. 네네. 실제로 제가 취재한 것도 가장 최측근한테도 한번 물어봤고요. 가장 최측근이 누구예요? 이야기하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누군데? 궁금하네. 예, 다음에 제가 단초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도리어 측근들 그룹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뭔가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판을 깔고 있는 건 맞아요. 특히 어벤져스 출연하시죠? 네네. 이번에 어벤져스의 이현정 네네.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네네. 그 말을 했어요. 5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뭐 이 정치 행위를 할 거다. 저 못 들었는데. 아니야 오늘 아마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지. 이건 어떤 뜻이냐? 나올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조언을 해주는 그룹 중에 일부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스스로도 이제 언론에 이제 그 근거는 뭐예요? 판을 깔고 있어요. 근거? 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나온다는 거는 지지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제가 이제 기호지세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네네. 호랑이 등에 탔다.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다. 그 호랑이라는 건 누가 호랑이 등에 사실 타고 싶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호랑이가 뒤돌아보고 이거 뭐야 그러고 끼익 하고 잡아먹어 버릴 수 있잖아요. 호랑이는 지금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네네. 등에 누가 탔는지 모르는 거야. 아. 그런데 자 보세요. 나는 타고 있는데 언제 스톱해갖고 잡아먹힐지 모르는 형국이잖아요. 사실 기호지세가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호랑이가 숨으면 큰일 나네. 반은 위험하다는 거고 네네. 반은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타고 내가 파죽지세다. 파죽지세 네. 어딘가를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못 와요. 네. 호랑이 등에 탔는데 누가 나를 공격을 해? 안 타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이는 건데. 호랑이 빼고는 다 안전하네. 호랑이만 그렇죠. 조심하면 되네. 그렇죠. 그게 민심이거든요. 민심을 내 걸로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바로 민심의 척도라고 우리가 하는 여론조사가 민심의 척도이냐 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둔다 하고 사실 거의 멘트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진짜 파죽지세예요. 특히나 보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만 따로 놓고 봤을 땐 뭐 2위가 상대가 안 돼요. 58% 나왔다면서요. 뭐 58%의 나머지는 10%. 단단히 거의 단단히 불과한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도 10%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지지율 그러니까 일단의 어떤 그런 이 측근들이 여기서 만약에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건가? 나가면 아니 이런 지지율이란 국민들이나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건데 나오는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단 정치 행위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지율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룹이 지금 네. 이 언론에 하나의 어떤 지금 판을 깔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말리는 그룹도 있어요. 네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건 또 왜 말려요? 말리는 그룹은 이거죠.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지지율이 높은 건 이재명에서 볼 수 없는 일관성 그리고 절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사생활을 딱 뭐랄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공성의 영역으로 비춰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점인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 떨어지자마자 바로 보궐선거 나가 바로 당권 장악해 뭐 이런 행보와 뭐가 다르냐? 근데 이재명은 성공했잖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이라는 게 네네. 단점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성공은 뭐냐면 내가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고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통령이 되는 데는 엄청난 결점으로 작용할걸요. 근데 저는 네네. 만약에 이재명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안 되고 네. 당대표 안 됐으면 네. 벌써 구속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행동을 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최종적으로야 그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24년까지는 성공해 왔다. 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조금 참고를 할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현재는 한 6대4 정도 6이 관망 그리고 2번은 아니다. 나의 도덕성은 바로 내 말의 일관성. 네네. 그러니까 정치를 사실 지금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오롯이. 그러면은 그 책임론으로 한 6이 있고 네. 4는 아니다. 지금 한동훈한테 전적으로 책임 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도 그걸 다 인정하고 있다. 다 한동훈의 책임이라고 묻는 여론조사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지금 나가자라는 게 한 4. 6대4 정도로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네네. 인생 선배로서 한동훈의 무기는 네. 역시 도덕성과 일관성이다. 일관성. 이재명과 다른 점을 보여야 된다. 다르다. 예. 그게 저는 6쪽에 그러니까 이번은 그 참아라. 네. 6쪽에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네네. 사실 정치는 생물이라 네. 앞으로 2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리고 한동훈 카드는 저는 좀 이번에 진짜 아끼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한동훈 나온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나오면 소모된다 이미지가. 네네. 그냥 소진하겠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108명이라는 이 의석 갖고 집권 여당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할 이번에 수가 없어요. 당대표 임기가 네. 2년 동안 못할 거예요. 네네. 위기는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전 한동훈 카드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한 7월쯤에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네네.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네. 그 당대표가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중간에 뭐 한 1년 정도 하고 났을 때 네네.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하든 비대위원장을 또다시 뽑게 되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등장하는 게 낫겠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네네. 당 대표가 물러서는 계기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보궐선거 패배예요. 음. 새정치민주연합 기억하시겠죠? 김한길과 누구죠? 안철수가 손잡고 네네. 민주당과 국민의 아까 그 안철수 당이 그 손잡고 당을 출범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다 물러납니다. 공동 책임을 지고 뭐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져요. 이번에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7월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이번에 꽤 많을 거예요. 뭐 수사 꽤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근데 대법원까지 다 나올까? 그건 좀 봐야 되겠죠. 네네. 어쨌든 6개월이라는 뭐 기간도 네. 있고 뭐 하니까요. 그거 지켜야지 말이죠. 그렇죠. 안 지켜지죠. 그런데 어쨌든 4월에 재보궐선거가 많든 안 많든 이번에 강서구 그 재보궐선거 하나 갖고도 엄청나게 무슨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가 첫 번째 위기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네.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은 네네. 대선 후보로 나가려면 네.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1년 6개월인가 전이라고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2027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내년 뭐 하반기에는 2025년 하반기에는 그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네. 당 대표가 된다고 한들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갈 생각이 있으면 뭐 생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뭐 예컨대 한동훈이 나는 아직 뭐 나이도 젊고 하니까 뭐 서울시장 뭐 2026년에 오히려 서울시장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차기 정도 생각을 한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당대표하고 서울시장 나가고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당대표 당신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당대표는 지금 뭐 그 나와봤자 그 뭐 무슨 그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변 말씀이 옳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놓고 보는 건 4월 재보궐에 스스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네네.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아니면 서울시장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이번에 대선으로 직행할 거니까요. 서울시장 나가보자.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돼요. 직업이 서울시장이야. 그렇죠. 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을 초점을 받으면 이번에 당대표에 안 나가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네. 그러나 당이 완전히 와해가 되고 정계 개편 수준까지 그냥 정말 뭐 쓰나미가 이루어지면 네. 재보궐 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면 시장 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 가장 큰 변수가 네네. 그런 게 전혀 없이 국민의힘은 뭐 과반 정도의 어떤 정당이야. 그리고 안정적으로 갈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생각해야지. 그러면 가능해요. 네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유의 상황이에요. 맞아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네.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100명 선에 그런 지금 의석을 갖고 3년을 버텨야 돼요. 네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출렁거림이 있어요. 그럼 당이 없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나락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계산으로 보궐 나갈까 으쌰으쌰 뭐 서울시장 나갈까 이 계산이 나올까요?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이 당의 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네. 사실 첫 번째 고려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다 나도.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계속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네네. 오늘 5월은 프로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하루 전날 5월 4일 멸콩 라이브 이제 마무리 발언만 딱 듣고 끝내죠. 자, 정변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아니 저는 뭐 늘 하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네네. 우리 이종군 실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형님으로 생각하는데 아이고 또. 그 오늘도 저는 너무 재밌게 편하게 그렇게 이제 오늘은 또 무슨 말씀 드려야 되나 막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또 토요일 오전이고 이렇게 정신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형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무슨 무사하게 이제 방송 잘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늘 저는 우리 정법전과 하면서 배워요. 나 노트해. 와 그렇구나. 오늘 멸콩 라이브도 사실은 저는 이제 시청자분과 똑같은 시각으로 야 정혁진 변호사는 정말 컨텐츠가 많구나. 그리고 진짜 열심히 찾아보는구나라고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걸 좋은 거예요. 훈훈하네. 윈윈. 네네. 예. 네. 자, 오늘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시사평론가 이종훈이 함께하는 멀콩 라이브 문을 닫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멀콩 라이브를 잘하게 하시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알림 설정. 알람 설정도요. 네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